사전 좋아하세요? 사전이 소설책보다 재밌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합니다. 이 남자는 어린 시절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선물로 받고 사전의 매력에 푹 빠져 직접 사전을 만들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만든 사전은 단어를 지겹도록 나열해 놓은 우리가 알던 재미없는 사전들과는 달랐어요. 이 커다란 초록색 과일을 우리가 왜 아보카도라고 부르는지, 하늘을 왜 영어로 스카이라고 부르는지,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철 덩어리들을 왜 로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도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죠. 사전과 사랑에 빠진 남자 마크 포사이스가 들려주는 어원 이야기, 그가 어릴 적 선물로 받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완성하는 데만 71년이 걸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일부는 범죄자에다 정신 이상자였던 한 미국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어요. 1834년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포교 활동을 위해 방문한 스리랑카 섬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마이너라고 지었죠. 부부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들을 가만히 보니 어린 놈이 벌써 여자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미국의 엄격한 기숙학교에 보내버리죠. 그 덕분인지 마이너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남북전쟁 시기 군의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마이너는 군대에서 탈영병의 뺨에 불에 달군 쇠붙이로 낙인을 찍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일은 훗날 마이너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아들의 여성 편력을 알아본 선교사 부부의 촉이 정확했나봐요. 마이너는 종전 후 매춘부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에 정착하는데 전쟁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던 마이너는 자신이 낙인을 찍었던 탈영병 중 한 명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조지 메릿이라는 아일랜드인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하지만 조지 메릿의 뺨엔 아무런 낙인도 없었습니다. 1872년 법원은 마이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브로드모어 정신병원에 구금시킵니다. 군에서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정신병원 생활은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하인까지 두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사서 읽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마이너는 영국의 언어학회에서 낸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남는 게 시간이었던 마이너는 언어학회에 보낼 어휘들을 찾는데 몰두하게 되죠. 시간은 흘러 1897년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집장을 맡은 제임스 머레이 교수는 20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어휘를 보내주는 고마운 인물이 궁금해졌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간 머레이 교수는 사전을 함께 만들어 온 남자가 살인자에다 정신 이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머레이 교수는 그의 과거에 개의치 않고 사전 제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이너의 정신 이상 증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고 결국 스스로 성기를 잘라내는 기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의 건강이 악화되자 머레이 교수는 그를 위해 구명운동을 벌였고 당시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마이너를 미국으로 송환시켜 줍니다.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서 47년을 보낸 마이너는 1910년 미국으로 돌아오며 그때까지 완성된 6권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아쉽게도 사전이 완성되기 8년 전인 1920년 마이너는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으로 상처 입은 한 남자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사전 이야기, 언뜻 한국 영화 말모이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건 어원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고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소금은 희고 맛 좋은 금이었죠. 로마의 병사들은 소금 살 돈을 특별히 지급받았는데 이를 셀러리움이라고 했고 여기서 월급쟁이를 의미하는 셀러리맨의 셀러리가 유래했습니다. 어원으로 보면 월급은 소금값이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소시지 한 번씩 사 먹어봤죠? 소시지는 라틴어로 보튤러스입니다. 그런데 소시지는 19세기만 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져 싸구려 소시지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독일의 유스티누스 케르너라는 의사가 소시지에 있는 독소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이 독소에 소시지 독이라는 뜻으로 보튤리눔 톡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보튤리눔 톡신은 100만 분의 1g만 복용해도 온몸이 마비되는 엄청난 맹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젊음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네, 소시지 독은 톡신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떼고 보톡스로 개명을 합니다. 태평양에는 비킨이라는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코코넛 섬이라는 뜻으로 피킨이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영어로는 비킨이에요. 미국은 1946년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어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핵폭탄급이었죠. 마침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수영복을 만들고 수영복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던 루이 레아르라는 디자이너는 세상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겠다며 자신의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이었던 비키니는 여러 국가에서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죠. 스폰지밥의 배경
배경인 비키니 시티는 원작에서는 비키니 바텀으로 나오는데 바로 핵실험이 있었던 비키니 섬의 해저를 말합니다. 스폰지나 불가사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방사능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히틀러는 사실 나치라는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틀러 지지자들은 나치로 불렸을까요? 히틀러의 당명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독일어로는 나치오날조치알리스티시 도이체 아르바이터 파르타이였는데 히틀러의 반대파들이 이를 나치라고 줄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중국인을 비하할 때 짱깨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치는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 사람을 놀리는 욕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유한국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자한당, 여루당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히틀러의 반대파들은 다른 유럽 국가로 망명하면서 히틀러 무리를 나치라고 말하고 다녔고 결국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바이에른 촌놈들이 모인 나치당이 된 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타임머신을 타고 히틀러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나치 앞에서 나치 만세를 외쳤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에는 이외에도 사디즘과 마조이즘의 유래, 베네수엘라와 스리랑카의 유래, 아킬레스건과 어쌔신에 대한 이야기 등 어원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진득하게 앉아 책 읽는 것이 힘들다면 유튜브처럼 심심할 때 꺼내볼 수 있는 어원사전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 속의 방은 책은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거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책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책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나 궁금한 책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책의 저자와 제목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책을 책 속의 방이 소개해드립니다. 책 속의 방과 함께라면 올해는 책과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